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의 원석,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개념, 원석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살짝 현타가 오네요. 선생님이 여러분 덕분에 유튜브 데뷔도 하게 됐어요.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한번 과학 개념을 총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좀 기초적이고 기본 개념들을 좀 단단하게 다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 선생님과 함께 같이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 산화하는 반응 그리고 산과 염기는 잠깐 띄워놓고 오늘은 좀 쉬웠던 지질시대와 생물다양성 쪽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쉬운 부분부터 먼저 하고 여기서 확실하게 점수를 많이 가져가자고요. 가져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터치하면서 점수를 이제 1등급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4페이지 이거 선생님이 나눠준 개념 정리본 4페이지 한번 같이 펴볼게요. 네, 폈으면 우리 지질시대부터 봅시다. 지질시대는 정의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꼭 정의랑 예시 무조건 낸다고 했으니까 잘 기억하고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먼저 지질시대의 정의는 지구가 약 46억 년 전에 탄생을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이 현재까지의 역사,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이 지질시대는 네 가지로 나뉘었어요.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나누냐, 그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생물의 급격한 변화로 이 네 개의 시대를 나눈다라고 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화석의 변화라고도 적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생물의 급격한 변화로 꼭 기억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생물의 급격한 변화로 네 개의 시대를 나눴어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었던 성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이 지질 시대를 차지했었던 이 시대의 비율을 나타내져 있는데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88.2%, 고생대는 6.3%, 중생대의 4.1%, 신생대 1.4%. 여러분, 이런 거 비율 외워야 될까요? 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외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대략적으로 성캄브리아 시대가 한 85% 이상이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다 합치더라도 성캄브리아 시대보다는 시간이 훨씬 짧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석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서도 화석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화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지질 시대에 살았었던 생물들이 남긴 유해나 흔적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나 유해나 흔적은 뭐 공룡의 발자국이나 아니면 알 아니면 뭐 배설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 화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어졌을 때 형성되는데 그 화석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이거 두 가지를 많이 헷갈려요. 이 정의를 잘 잡고 있어야 얘네 예시도 헷갈리지 않고 잘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표준화석부터 볼게요. 표준화석, 그리고 시상화석, 얘네는 다 이름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표준화석이니까, 뭔가를 표준하고 있다,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다. 따라서 그 표준화석을 보면 그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준다.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으니 표준 화석은 당연히 생존 기간이 짧을 것이다. 만약에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얘네가 계속 살았던 생물이라면
이렇게 생존 기간이 길게 된다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존 기간은 짧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분포 면적이 넓다는 거는 당연히 그 시대를 대표했던 거니까 이곳저곳에 가도 이 생물들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 표준 화석에 다양한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별로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고생대는 삼엽충의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삼엽충이 많이 번성했던 시기죠. 그리고 완종류, 조개 껍질 같은 그런 두 개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류의 생물들, 이것도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생대로 넘어가면 공룡, 우리가 중생대부터는 공룡의 시대죠. 공룡이 번성했던 그 시기, 그리고 해양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었는데 이 암모나이트도 중생대의 표준 화석이다. 신생대로 넘어가면 해양에는 화폐석, 그리고 육지에는 매머드와 같은 대형 포유류가 이런 신생대의 표준 화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외울 때는 표준 화석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과 연계해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고생대에 삼엽충이 나오니까 여기에 표준 화석을 같이 적어 두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기억하길 바랄게요. 이렇게 연계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무조건 여기다가 적어 두면서 '아 얘네가 표준 화석이고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고 시상 화석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 표준 화석 설명하고 다음 시상 화석으로 넘어갈게요. 시상 화석은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화석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층의 기후와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그러면 이 시상 화석은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이 시대를 넘어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특정한 지역에 살았던 생물인 거예요. 따라서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산호와 고사리가 있는데 산호는 이런 산호 같은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라면 그 지층은 옛날에 수온이 높은 얕고 깨끗한 바다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고사리도 마찬가지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지층에서는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숲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산호나 고사리 같은 게 시상 화석이구나. 특히 고사리는 양치식물이죠. 이 양치식물은 여기 고생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양치식물 고사리가 고생대의 시상 화석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화석은 끝났고요. 우리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봅시다. 자, 네, 가볼게요. 지금 보면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성캄브리아 시대. 이 시대 때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수륙 분포도 딱히 기억할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륙 분포란 어, 바다와 육지의 분포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성캄브리아 시대는 기억할 게 없어요. 화석도 딱히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게 환경이랑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 그리고 뭔가 이 생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 줄게요. 먼저 중요한 환경이 있었어요.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었다. 이 시대에는 지금 이렇게 바다도 있고 바다예요. 육지도 있고 어떻게 그랬을까? 이렇게 그림 이슈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거 바다 마우스로 그려서 이런 거예요. 육지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태양빛이 옛날에도 들어왔을 거예요. 자외선이 이렇게 들어올 건데
이때는 선층권에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 오존층은 지구의 자외선 차단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자외선이 육지에 그냥 그대로 지표면에 다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외선이 얼마나 뜨겁냐면 우리 가시광선이라고 눈에 보이는 그 빛들을 봤을 때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쪽이 있었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쪽이 이렇게 무지개로 나타나는 거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선 스펙트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런 거 기억날 텐데 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한번 했었었거든요. 우리 가스레인지 생각해 보면 불 같은 거 생각해 봤을 때 "빨간색 불보다 파란색 불이 더 뜨겁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은데 자외선이라는 거는 이 보라색 자주색을 뛰어넘은 빛이다. 이 자외선은 자주색을 뛰어넘는 빛이다. 이것보다 이 보라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 지표면에 도달하다 보니까 육지에는 생물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어디서 첫 번째로 최초로 등장하느냐? 바다에서 누가? 단세포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남세균이에요, 남세균. 이 남세균이 무슨 역할을 했길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남세균이라는 애는 단세포 생물인데 얘가 광합성을 하는 애였어요, 광합성. 우리 광합성에 관련된 화학 반응식을 산화완원 반응에서 배웠었어요. 여기 잠깐 앞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앞에 보면 광합성 이렇게 6 개의 이산화탄소 분자나 6 개의 물 분자가 빛 에너지와 함께 반응을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이 화학 반응식을 외우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광합성은 식물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또 산소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기억하면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 농도가 높아졌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 남세균이 이 광합성 반응을 계속해서 바닷속 그리고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이 다음 시대에서는 이 산소 농도가 증가했으니 뭔가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서 '육지에도 생물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는 여기서 끝내고 우리 다음 시대인 고생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생대에 보면 먼저 환경, 오존층이 형성이 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오존층이 없었는데 고생대 때는 오존층이 생겼어요. 이거 연기에서 문제 내기 딱 좋죠. 이거 꼭 기억하길 바랄게요. 자, 지금 오존층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 아까 남세균이 산소 농도를 증가시켜서 공기 중에 산소가 많이 생겼고, 자외선이 들어오다 보니 높은 에너지와 이 산소들끼리 서로 반응을 해서 오존층, 오존층, 즉 O3가 일련의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그 태양의 자외선을 막을 수 없었는데 여기 중간에 오존층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모형으로 그냥 잠깐 그리는 겁니다. 이 오존층의 화학식은 O3로 나타내요. 이 자외선이 막아주다 보니까 육지에 자외선이 도달하는 양이 줄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육지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음. 지금 바다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을 한다. 꼭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여기 양서류. 어렸을 때는 바다에서 아가미를 숨을 쉬지만 나중에 성장을 해서는 폐로
육지로 나와서 폐로 숨을 쉬는 마치 개구리와 같은 애들을 양서류라고 하죠. 양쪽에 서식하는 류다. 이런 양서류가 등장을 한다. 또 이 산소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형 공충이 나타났어요.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대부분의 생물들의 몸집이 커지게 되는데 현재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산소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 정도 된다고 하면 이때의 산소 농도는 약 35% 여서 지금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곤충들도 막 잠자리들도 날개가 거의 70cm 이상이 되는 그런 대형 곤충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이 두 생물보다 중요한 거는 앞에 있어요, 여러분. 해양에는 사벽충, 우리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었죠? 써 두세요, 지금. 표준 화석이구나, 얘. 그리고 완종류. 얘네들이 고생대 때 번성을 했었다. 그리고 식물은 양치식물,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었다. 이 양치식물은 고생대의 시상화석이다라는 거 여기다 적어 두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때부터 이제 고생대 때부터는 수륙 분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생대로 먼저 수륙 분포가 시작하면서 이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수륙 분포가 계속 변하게 돼요. 고생대 때는 대륙들이 하나로 뭉쳐진 이 판계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말하는 거죠. 나중에는 중생대, 신생대로 넘어가면서 이 판기아가 분리되고 점점 벌어지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환경을 갖게 되니까 또 더 다양한 생물들도 살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중생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중생대 때는 활발한 화산 활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뭐 화산재도 많이 나올 텐데 그로 인해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했다. 온실가스가 늘어나면 증가하면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죠. 온난한 기후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원리냐. 태양이 이렇게 또 등장을 하고 여기 지구예요. 여기에 온실가스가 있게 되면 이렇게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가 이 복사열이 반사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 온실가스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에서 맴도는 이런 복사열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구의 온도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때문에 온난한 기후가 왔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물에는 중생대 생물에는 뭐가 있었냐? 중생대에서 기억할 거는 공룡이다. 공룡. 공룡과 같은 파충류가 번성을 했었다. 그리고 해양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했었다. 얘네 두 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물로는 거시 식물이 번성을 했었다. 거시식물의 예시로는 소나무, 은행나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수륙 분포를 보면 아까 고생대 때 하나로 뭉쳐진 판기알이 형성했었으나 이때는 판기알가 분리됐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서식 환경이 만들어졌다까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생대로 넘어갈게요. 신생대를 보면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 역사가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헷갈리지 않길 바랄게요. 우리 지지시대는 현재까지 포함이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먼저 환경부터 보면 계속 온난한 기후가 지속이 되었고 말기부터는 빙하기랑 간빙기가 뭔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빙하기는 너무나도 추운 날씨 되고 간빙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날씨가 간빙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었는데 지구의 자전 그리고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태양과 가까워질 때가 있고 또 멀어질 때가 있다고 했었어요. 가까워질 때 태양과 가까워지니까 열이 많이 들어오겠네. 조금 따뜻한 감기기가 오겠구나. 그런데 지구와 태양이 멀어지면 좀 춥겠다. 빙하기예요, 그때가. 이 주기가 약 10만 년 이상이 되지만 어 그냥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되고. 다음 생물로 넘어갈게요. 생물. 해양에서는 누구 화폐석이 번성을 했었다. 화폐랑 닮은 화폐석이 번성을 했었고 또 육상에는 메모드와 같은 대형 포유류가 등장을 했다. 우리 중생대에서는 파충류였어요. 근데 신생대에서는 포유류가 등장한다는 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다음, 그리고 식물로는 밤나무나 참나무와 같은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같은 인류의 조상이 출현을 했다. 이런 게 생물로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계속 넘어오면서 환경 그리고 생물 이런 거 많이 다뤘어요. 근데 지금 뭔가 계속 겹치는 게 대표적인 이런 뭐 표준 화석이었던 이런 거 생물들 암모나이트, 공룡, 삼엽충 이런 생물들 잘 구분하고요. 메모드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가장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식물이에요, 식물. 양치 식물이 언제였지? 속시 식물은 언제였지? 겁시 식물은 언제였지? 막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이거 꼭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이 이따 팁도 줄 테니까 선생님이 좀 급조한 거긴 하지만 팁을 줄 테니 잘 기억하길 바랄게요. 마지막 신세대 설명 마무리할게요. 수립 분포는 현대와 비슷해졌다. 지금 여기 지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구본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죠. 현재와 많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좀 조잡한 청킹이라고 하죠. 어 이 글자들의 앞 글자를 따서 외우는 방법인데 고생대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생님이 몇 개 집어서 기억하라고 외우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고생대는 삼양라면고야, 삼양라면고. 삼양고까지만 쓸게요. 삼양라면고. 고생대, 삼엽충, 양치식물입니다. 알겠죠? 사 삼양라면고, 삼엽충, 양치식물, 고생대 이렇게 딱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삼양고, 삼양라면 고. 그리고 중생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그리고 거시식물까지인데 음 뭐가 있을까? 공중에 암것 음 모르겠어요. 알아서 외우세요. 신생대 메머드랑 이제 속시식물 그리고 합해서까지 한번 기억을 해 볼게요. 이건 뭐냐면 신, 매, 속, 화라고 할 거예요. 신매속화가 뭐냐면 신라면 매운맛 먹고 속이 아파서 화장실 갔다. 알겠죠? 신라면 매운맛 먹고 속이 아파서 화장실 갔다. 신생대 매머드 속시식물 화폐석. 신라면 매운맛 먹고 속이 아파서 화장실 갔다. 삼양라면 고 공중암것 이렇게 기억하면 공부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쌤이 만들어 봤는데 이게 맞다. 나 자신의 스타일에 맞다 싶으면 사용하고 아니면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알겠죠? 좀 잘 맞는 것 같아. 신라면 매우면 먹고 속이 아파서 화장실. 삼양라면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중생들만 좀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아지는데 최대한 이제 필요한 말만 해 볼게요. 자, 우리 대멸종으로 넘어갑시다. 대멸종 보면 그 막 1차 대면증, 2차 대면증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원인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고 우리 대멸종의 정의, 그리고 원인, 그리고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결론은 무엇인가, 이런 것만 딱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멸종은 하나의 생물종이 아니라 많은 생물종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을 뜻하고요. 우리 지질 시대 동안에는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이 대멸종의 원인은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이다. 뭐 예를 들면 운석 충돌이 있을 수 있고 화산 폭발, 빙하기, 이런 게 다 모두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각각의 대멸종 사건이고 총 5개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가로축은 시간, 그리고 세로축은 생물 과의 수로 나타나져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5번이 대멸종이 있어서 어 잠깐 이 생물 과의 수가 감소하는 것도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증가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환경 변화에 적응한 생물은 결국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알겠죠? 딱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핵심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거의 다 끝났어요. 다윈의 자연선택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쉬운 내용이니까 우리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빠르게 가봅시다. 자, 우리 다윈의 자연 선택설, 변이, 그리고 진화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5단계가 있었어요. 먼저, 과잉 생산. 얘가 첫 번째 단계였는데, 일단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는 점. 이렇게 많이 낳다 보니 변이가 나타나요. 변이가 뭐냐? 일단 같은 종 내에서 하나의 종 내에서 다양한 형질의 차이를 갖고 있는 그런 변이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형질이라고 하면은 뭐 생김새 아니면 기능, 성질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종이라는 거. 알겠죠? 같은 종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람이라는 하나의 종에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게 변이죠. 같은 종에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게 변입니다. 다음, 생존 경쟁. 생존 경쟁은 이제 이 변이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생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더 적합한 애들이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이나 서식 공간 그리고 배우자를 두고 얘네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생존 경쟁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죽는 애가 나타납니다. 잘 써요. 잘 써놔요. 죽는 애가 나타난다. 이따 예시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이따 예시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자연 선택에서 결국 이 환경에 적응한 애들만 살아남는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 자손을 남긴다. 이거 포인트. 알겠죠? 더 적합한 변이를 가진 애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긴다. 그리고 마지막 진화. 이렇게 자손을 남기는 애들이 이 적합한 변이를 가진 애들이 자손을 남기는 비율이 더 높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종이 나타나게 되고 즉 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는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넣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라고 잠깐 넣은 건데 변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전 정보의 차이가 생기면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 그리고 단백질의 양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생김새, 성질 이런 게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윈의 자연선택설 5단계 배웠으니까 바로 예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두 가지 예시를 지금 여기 프린트에 넣어 놨는데 먼저 기린의 진화입니다. 기린은 기린은 처음부터 목이 길지 않았어요. 짧은 기린이 있었고 목이 긴 기린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그림은 일단 과잉 생산이에요. 많은 기린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 형질이 다른 목의 길이가 다른 변이가 나타난 거예요. 목이 긴 기린, 목이 짧은 기린이 있으니까 얘네가 이제 먹이를 두고 생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여요? 죽은 애가 나타나네? 목이 짧은 기린은 죽게 되네? 얘들아 죽는 애가 나타난다? 그러면 생존 경쟁이다. 뭔가 먹이나 아니면 배우자 이런 거를 위해서 뭔가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생존 경쟁 단계예요. 우리 생존 경쟁이랑 자연 선택은 엄청 많이 헷갈리거든요. 선생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헷갈리니까 여러분 이 포인트 잘 기억하면서 꼭 구분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자연 선택 넘어가 보면 자연 선택이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서 결국에 기린들은 이 먹이 높은 나무에 달려 있는 그 나뭇잎을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이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여기 자손을 남기게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손을 남기게 된다. 생존에 유리한 이것도 포인트이긴 하지만 우리는 자손을 남기게 된다는 거에 그 초점을 좀 더 맞추길 바랄게요. 자, 결국에는 이 목이 긴 기린이 더 많은 자손을 낳다 보니 나중에는 결국 모든 기린이 지금처럼 목이 길어졌다. 그러면 진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쉽죠? 우리 위에서 봤었던 자연선택설의 개념을 잘 정리만 해 두면 밑에 있는 예시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더 중요한 예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인간에 적용할 수 있는 항생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 항생제를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어느 집단을 보니까 항생제 비내성 세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없는 세균이랑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세균이 나타났다는 것은 일단 과잉 생산이 됐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이런 같은 종에서 하나의 종에서 변이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내성이 있고 없고가 지금 변이가 나타난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항생제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이 노란색 세균들이 대부분 죽을 거예요. 여러분, 죽는 애가 나타났죠? 그러면 생존 경쟁이다. 이거 자연 선택 아닙니다. 생존 경쟁이다, 여러분. 이거 꼭 구분하세요. 자, 다음 항생제를 이제 더 이상 투여하지 않고 이 상태로 시간만 경과하게 냅뒀더니 여기 항생제 비내성 세균이랑 항생제 내성 세균이 모두 자손을 남겼어요. 근데 그 비율을 보니까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 이 파란색 세균들이 훨씬 더 많이 자손을 낳았다. 증식해서 개체수를 늘렸다. 그러면 '아 이게 자연 선택이구나.' 뭔가 자손을 낳았으니까 이게 자연 선택이고 '아 얘가 더 이 환경에 적합했구나.' 나중에 여기다가 항생제를 더 투여해서 만약에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만 남게 되면 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슈퍼바이러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리되죠, 여러분? 자연선택설의 5단계 개념 잘 정리해서 예시에 꼭 적용해 보면서 말로 설명을 해 보길 바랄게요. 꼭 그 흐름을 이해해서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생물 다양성 여기는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 않아서 일단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그냥 생물이 다양한 정도를 뜻하는 거고 이 생물 다양 정도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눴어요. 이 세 가지 범주를 보면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 종 다양성,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이 있었어요. 이거 각각의 저기를 먼저 한번 봐보면 유전적 다양성 하나의 종에서 또 하나의 종이에요. 변이에요. 변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하나의 종에서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를 뜻해요. 그래서 이 유전자 다양성이 만약에 높은 개체군이라면 그 환경에 적응할
확률이 높아진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게 되고 결국에 진화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또 종다 먼저 유전자 다양성의 예시부터 볼까요? 이거 다 지우고 이렇게. 유전자 다양성 예시 아시아 무당벌레. 무당벌레의 점의 크기, 개수 이런 게 다 달랐었죠? 이것도 유전적 다양성. 터키 달팽이의 껍질의 색깔, 줄무늬, 유무 개체마다 다르니까 같은 종류에서 다른 거니까 이것도 유전적 다양성이고 장미꽃의 색깔 뭐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다양하게 있죠. 이것도 유전적 다양성이다. 금붕어도 꼬리 모양이나 몸의 색이 또 다양한데 이것도 유전자 다양성의 예시. 우리 사람도 같은 부모에게서 우리 형제나 뭐 자매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보면 얼굴이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유전적 다양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종다양성으로 넘어가서 종다양성은 그 한 지역 내에서 서식하고 아니면 뭐 생태계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뜻해요. 이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해져서 그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시를 먼저 보면 열대우림에는 제교, 나무늘보, 바나나무, 마다나나무 뭐 이런 게 살 수 있고 습지에는 수달, 붕어, 물풀, 산림에는 사슴, 다람쥐, 청설모 갯벌에는 고동, 조개, 갯지렁이 등등등, 사막에는 사막여우, 정갈, 성인장 등 이런 게 살 수 있다. 선생님이 수업에서 다뤘던 예시보다 뭔가 좀 많죠. 여중에서 한 개씩은 나온다 이 말이겠죠. 잘 기억하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 예시를 보면서 이 정의를 아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예시를 보고 '아 얘는 유전자 다양성이구나. 얘는 종다양성이구나.' 이런 것만 딱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연습했을 거라 믿어요. 다음 생태계 다양성은 특정한 지역 또는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다양성과 유전자 다양성도 높아진다. 그러면 유전자 다양성과 종다양성이 높아지면 또 생태계 다양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다라는 거 설명을 했었고요. 생태계 다양성의 예시로 뭐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삼리, 사막, 초원 다양하게 있으니까 우리 예시 꼭 잘 한 번씩 읽어 보고 구분하는 연습도 한번 해 보길 바랄게요. 자 밑에 있는 그림 보면 이거 종다양성의 예시인데 왼쪽은 종다양성이 낮은 나는 지금 종다양성이 높은 그룹입니다. 그림만 딱 봐도 알겠죠. 지금 여기는 들쥐가 만약에 멸종을 한다면 매도 하위에 지금 먹이가 없기 때문에 이 매도 상위 표시자인 매도 멸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생물 다양성이 높아서 이런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형성이 된다면 들쥐가 멸종되더라도 매는 다른 먹이가 있으니 멸종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나가 가보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유지를 해야 보존을 해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그 보존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이거 읽어 줬었거든요. 여러분도 꼭 한 번씩 읽어 보고 이거 문제 출제한다고 했으니까 꼭 읽어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시험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좀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지질시대부터 생물 다양성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좀 길어지고 시험과 좀 연관없는 얘기도 좀 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나 자신에게 좀 칭찬 좀 해 주고 선생님이 설명해 줬다고 해서 다 이해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꼭 자기 스스로 한 번 더 그 이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까지 수업할 거고요. 다음에는 여기 앞에 있는 화학 파트들 산화환원 반응이랑 이 산과 염기, 중화 반응 이 파트 선생님이 잘 정리해서 오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